다음으로 금융소비자연구실 오태록 박사께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및 여신 전문 금융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금융소비자연구실 오태록입니다. 저희 같은 실 박사님들과 함께 준비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및 여신 전문 금융업 동향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은 크게 상호금융업권이랑 저축은행업권으로 분류되고요. 여신 전문 금융업권은 크게 신용카드업과 빅카드 여전업으로 구분되는데 각 업권별로 2023년 현황을 말씀드리고 2024년도의 경영 환경의 중요한 이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입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자산이 전체 금융업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인데요. 특히 상호금융은 은행업권의 약 40% 규모이고 저축은행 업권보다 7배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호금융업권이 상당히 이 금융업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상호금융업권은 가계대출은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이 증가하면서 총 자산 규모가 전년 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경제사업 부문 적자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17%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단기 순손실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은 기업대출 부문의 높은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서 2022년에 이어서 23년도에도 연체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순자본 비율과 대손충당급 적립 비율이 하락하면서 자본 적정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호금융업권 내 이슈로는 먼저 신용사업 감독 및 규제 차익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금융기관별 고유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신용사업과 같은 부문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부터는 업종별 여신한도 및 유동성 비율 규제가 새마을금고 외 상호금융업권에 적용되는 등 제도적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상호금융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요구와 함께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상호금융은 앞서 말씀드렸듯 상당한 업권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나 내부통제가 타업권 대비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여타 상호금융업권에도 동일한 적용 요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금융 전반에 걸쳐서 고객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업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총 자산은 기업 대출이 많이 축소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단기 순이익은 이자이익 감소하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이 증가하면서 단기 순손실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여타 업권보다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 적정성은 규제 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내 이슈로는 먼저 부동산 금융 부실 가능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재 부동산 PF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리스크가 2년 누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부동산 PF 자산의 건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사업성 기준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시킨다. 사업성이 없으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한다. 라는 정책 기조를 볼 때 향후 PF 부실 규모는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PF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상당 수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축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대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과거보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기업 대출을 줄이면서 소액 신용대출 중심의 수익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액 신용대출 연체율이 여타 대출 대비 높기 때문에
수익성과 건전성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 자산의 지나친 확대를 지향하면서도 최적의 균형을 찾기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2024년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은 고금리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면서도 중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모두 성장성과 수익성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호금융업권은 업권 내 규제 차익 해소와 관리 감독 강화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신 전문 금융업권, 줄여서 여전업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전업권은 그동안 본업 부문에서의 수익성이 위축되면서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금융 부문을 확대하고 비카드 여전사는 본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고위험 고수익 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이러한 자금 이동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먼저 신용카드 업권을 말씀드리면 2023년 상반기 성장성 지표인 카드 이용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한 8% 증가했으나 수익성은 약 13%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연체율은 1.6%로 전년 말 대비 0.4%포인트가 상승하였고 자본 적정성은 소폭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업권 이슈로는 먼저 본업인 카드 결제 부문에서의 수익성 감소입니다. 최근 수년간 카드사 총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또한 간편결제사 등과의 제휴 과정에서 수반되는 제휴 및 마케팅 비용 증가가 수익성의 추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소 영세 가맹점주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내년 말로 예정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바라볼 때 인상과 인하 여력이 모두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영업비용 절감 등을 통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대출성 자산에서의 건전성 악화입니다.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의 증가, 그리고 카드론 보유 고객의 상환부담 증가 등이 앞으로도 연체율을 추가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반적으로 대출뿐 아니라 할부 등의 대출성 소비에서도 차주 상환 능력이 현재 수준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대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을 통칭하는 비카드 여전업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 총 자산은 자동차 금융 등의 고유 업무 자산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당기 순이익은 2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연체율은 상승한 반면 자본 적정성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카드업권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비카드 여전업권의 주요 이슈로는 아무래도 금리가 이제 고금리 상황으로 지속됨에 따라서 이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와 조달 구조의 단기화를 먼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후 안정되었던 캐피탈채 금리가 올 3월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고 기간 스프레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캐피탈채의 평균 만기는 비우량채를 중심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비우량 여전사의 조달 부담이 올해보다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금융에서는 향후 캐피탈사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이 모빌리티 플랫폼화 또는 정보통신 기술화되면서 금융이 이제는 자동차 판매 시점뿐 아니라 차량 이용자에 대한 전반적 서비스에 관여할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캐피탈사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를 통해서 성장성을 추구하려면 앞으로 타 업권과의 협업 여부 그리고 캐피탈사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역할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를 당장 내년뿐 아니라 보다 긴 시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2024년 여전업권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가 올해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카드사는 한계차주 증가와 민간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서 대출성 자산의 부실화와 매출 부문의 수익성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출에서는 조달 비용과 대손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업 비용 절감 여부가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카드 여전업권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성장성과 건전성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형 여전사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이연 및 누적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가 올해보다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2 주제 토론서회를 맡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수진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자분들을 가나다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앞선 세션과 마찬가지로 환영의 박수는 마지막에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이십니다.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십니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십니다. 이태훈 여신금융협회 금융본부장이십니다. 정미선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장이십니다. 오늘 불가피한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신 조문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남진호 사무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주 저축은행 중앙회 수석상무이십니다. 저희가 다양한 업권을 다루고 있는 만큼 많은 토론자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여유를 가지고 끝까지 말씀하실 수 있도록 토론 시간 5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은 관례대로 업계와 학계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 가나다 순서로 먼저, 그리고 금융감독원 정미성 국장님, 금융위원회 남진호 사무관님, 신장수 과장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허락한다면 슬라이드로 받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는 시간을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김민기 본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기 상무입니다. 발제 잘 해주신 오태록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도 카드업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2003년에 이제 카드 사태 때 이제 협회에 왔는데 2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잘 극복하고 기회로 삼는 기회로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드 업계의 지금 자산 성장성과 그다음에 수익성 그리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사 자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한 97조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6%에서 9% 정도 성장했고요. 21년에 유동성 공급, 코로나 유동성 공급이 확 늘어나면서 한 157조 원으로 늘었고 22년에는 180조 원까지 이제 성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그다음에 판매 성장세가 줄어들면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산 성장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카드사들이 조달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신용 판매 부분은 이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카드 승인 실적을 협회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민간 소비의 완만한 회복세가 있어서 작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카드 승인 실적이요. 그리고 21년, 22년에는 10%에서 12%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 3, 4분기 승인 실적을 보니까 전년 대비 2.4%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한 3% 정도 성장세가 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고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조달 비용과 대손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영중소 가맹점이 저희가 전체 가맹점이 313만인데 96%가 지금 우대를 받고 있어서 원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카드 대출 부문에서는 그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제 변화했고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금융권 공통으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 고객이 중저 신용층이나 다분 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카드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카드론 잔액은 한 36조 원 정도 되는데요. 8월까지 소폭 좀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연체율 관리가 필요해서 대손상각이나 채무조정 채권 매각으로 9월에는 좀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에 이제 금리 상승 기조가 조금 완화된다면 또 조달 환경이 조금 개선되면 완만한 대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22년도에 도입된 DSR 규제가 카드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건전성은 일정 부분 유지가 될 것 같고 그 박사님 말씀처럼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DSR이 적용이 받지 않기 때문에 좀 건전성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금 서비스는 한 7조 원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근에는 조금 소폭 감소 중에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최근 카드사가 그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한 60% 증가했고요. 대손 비용도 54% 증가하면서 단기 순이익도 그 전년 대비 한 2천억 감소하면서 12.3% 감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 모든 카드사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5개사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18.6%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도 일정 기간 이런 현상들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그 카드사들이 내년 사업 목표는 결국은 이제 리스크 관리와 그 다음에 비용 효율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용 효율화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여전법이 개정돼서 그 신용카드 발급할 때 약관을 종이로 개보하던 게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이용대금 명세서라든가 또 카드 매출 전표는 종이로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전자문서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자원 낭비나 환경 문제도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드 업계가 이제 그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카드 업계는 사실은 이제 예금이 없어서 회사채나 은행 차입, ABS 그리고 해외 차입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카드 업계가 안정적인 지급 결제 운영과 서민 자금 공급 역할을 위해서는 차입선 다변화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이제 디지털 경쟁력 강화가 좀 카드 업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빅테크와 핀테크 회사들은 간편 결제와 소액 후불 결제 등을 통해서 지급 결제 시장에서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카드사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물 기반의 정형화된 서비스보다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온라인 시장 확대와 또 키오스크 등 무인 활용 매장의 증가 때문에 오프라인의 온라인화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불 충전 시장인 경우에는 체크카드 시장을 잠식하기 때문에 실질적 카드사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일수록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카드사가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금융 당국에서 함께 검토했던 그 핀테크 자회사 등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부수 업무 신고 시 업무 관련성 부분이 지나치게 강화된 거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카드사들이 여러 가지 혁신 금융 서비스로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소비자 보호 문제가 없으면 안정적 사업으로 계속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드 업계는 그동안의 위상에 걸맞게 저희도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라든가 또 내부 통제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기 본부장님께서 카드 업계의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의 위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 관련된 제도 개선 이 필요한 점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남재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의 남재현입니다. 제가 금융연구원 OB여서 한 20여 년 전에는 정말 힘들게 이 동양 세미나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이 세미나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토론에 나와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오태록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 저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비은행 취급기간 올해 동향 그리고 내년에 전망에 대해서 뭐 대부분 다 동의하고 짧은 시간에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는 주로 이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에 대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 박사님께서도 잠깐 이렇게 말미에 종합 판단 쪽에서 저축은행의 경우에 지방경제 축소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기반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역 금융의 쇠퇴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지역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호금융 지역 서민 금융기관들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 금융 쇠퇴라는 것은 공급보다는 수요 측의 감소로 인해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 또는 농촌 쪽에서 인구의 양 그리고 질 주로 이제 비수도권 쪽에서 인구 감소가 훨씬 더 빠르게 진척이 되고 또 고령화도 훨씬 더 심화되게 됨에 따라서 인구가 줄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그 옛날에는 이제 지방에 있던 어떤 2차 산업 중심의 그런 것들이 다 지식 산업 위주의 이제 수도권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지역 금융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므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그 사업 내에서 양극화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근데 뭐 저축은행도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몇 년 동안 되게 최대의 수익을 얻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큰 수도권 저축은행들 중심이고 지방 소형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신협 등도 비슷하게 양극화 현상들이 보이고 특히 이러한 것들은 자산이나 아니면은 금융 활동 그리고 단기 순이익 쪽에서 양극화들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제 새마을 금고 그리고 저축은행이 가장 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협도 상당 부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농협은 조금 적은 것으로 제가 연구한 결과에서는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쨌든간 이런 큰 기관들, 뭐 수도권에 있는 대형 기관들은 이제까지 벌어들였던 이익들을 버퍼로 해서 지금 이런 힘든 시기를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집안 소형들은 이전에도 힘들어서 이런 연체율 상승 같은 데 대해서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저축은행 같은 데도 보면 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29쪽에 자본 적정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마이크로 레벨에서 보면 아마 대부분 자본 축적이 여력이 가능한 대형 저축은행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소형은 아마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는 운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신은 그 지방 쪽도 모바일 비대면 수신이 증가해서 인접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비대면이 불안정성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이제 아까 말했던 수요가 줄어서 운영의 문제들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비수도권이나 농촌 소형의 비은행 예금 지급 기관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절실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역 금융 기관의 생존이 없다면 비수도권이나 농촌의 금융 배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은행 지점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신협 등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기 종합 판단에서도 보면 상호금융에서 상호금융은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가능한 본래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업계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도 함께 장기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호금융권이 매우 크다라고 오 박사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호금융권이 크게는 이제 농협 수협하고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입니다. 근데 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연구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발제도 조금 그런 면이 있고 이게 다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뭐 현황의 정확한 진단하고 향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가 조금이라도 낙관적이라면 굳이 뭐 새마을금고와 관련돼서 상처를 드러내지 말고 적절한 시기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지만 지금 계속 전망이 향후엔 더 힘들 거라는 게 중론이니까 지금 뭔가를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미시 자료를 들여다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발표에는 2024년 6월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5.4%라고 하는데 뭐 이게 평균이 그 수치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 분포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얼마나 그 연체율이 심한 높은
새마을금고가 많고 또 그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니까 그런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건전성 강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보 같으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호금융의 신용사업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런 대전제하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재영 교수께서 이제 지역 경제의 쇠퇴에 따른 이제 지역 금융의 수요 이제 감소 그리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업권의 양극화 그에 따른 이제 금융 배제 등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업계와 정책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독에 대한 이제 그 규제 체계 점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태훈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여신금융협회 이태훈 본부장입니다. 카드를 제외한 비카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그 오태로 박사님께서 비카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잘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이제 여전법이 만들어진 지가 올해로 한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5년 전의 여전업과 지금의 여전업이 어떻게 좀 성장 발전해 왔는지를 조금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은 과거의 25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성장세가 많이 좀 두드러지게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금융위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특히 이제 여전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촘촘해졌습니다. 촘촘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영업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리스 할부의 그 취급 실적의 거의 80에서 95% 이상이 거의 자동차에 편중되어 있는 이제 편중 여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시장을 대체할 만한 대체 시장을 지금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여전에 대한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가계대출 쪽에 이제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에 이제 많이 사실은 좀 영업을 상당히 좀 오래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러나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또 여러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PF라든가 고위험에 대한 기업 대출 여신들은 많이 이제 사실 전환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 부실을 야기시킨 또 그런 원인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규제 속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고수익 자산으로 그 전이가 되면서 부실을 키워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시마다 사실은 수신 기능이 없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 때마다 캐피탈사가 겪는 아주 그 고질적인 이제 고민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성장의 발목을 좀 막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플랫폼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여전사가 갖고 있는 조직과 인력이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부합할 정도로 유연화되어 있느냐 근데 따져보면 또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요인을 좀 들어서 여전업이 과연 앞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충분한 건지를 한번 좀 주목을 해보겠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좀 한 네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시장 발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수익성을 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업계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설비 시장을 좀 창출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이런 새로운 대체 시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그 설비 시장 견인을 위해서 뭐 2013년 아베 정부의 때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설비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리스 보조금 제도를 좀 도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를 이제 부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손실을 정부가 메우는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이러한 제도적 그 제도들이 보완이 돼서 사실은
그 설비 시장 견인을 이끈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이제 동산 위주의 이제 리스 설비 시장인데 이 부분을 좀 과감히 부동산 리스 시장으로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제 뭐 수소차, 전기차,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이런 구축에 필요한 부동산들이 상당히 좀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도 리스사들이 좀 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드도 마찬가지지만 본업으로서 어떤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러면은 이제 그 본업에 관련된 부서 업무들이 상당히 이제 좀 저희들이 이제 좀 개발할 여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수 업무에 대한 확대를 좀 당국에서 전향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신다고 하면 특히 이제 실물과 연관돼 있는 특히 이제 여전업이 이제 실물 금융을 담당하다 보니까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부분과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부분들이 찾아보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준기계 없는 여전사다 보니까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 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금산분리 규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 규제 방식 개선인데요. 입법 당시에는 사실 수준이 없고 진입 규제를 이제 철폐시켜서 보다 자유로운 어떤 여전업 시장을 육성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어떤 본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훼손이 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업의 자율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획일화된 어떤 영업 규제 방식보다는 자본 정정성 등을 통한 건전성 규제로 과감히 이제 전환을 해서 특히 여전업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 예금자 보호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영업의 자율성을 조금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환경 시대를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종합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과 인력,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부 사들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전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종합 플랫폼사와의 어떤 협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동성 확보 방안인데요. 이 고질적인 어떤 그 유동성 위기를 위기 때문에도 겪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마땅히 대체 수단이 자금 조달 수단이 부재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동차 부분과 관련해서 렌탈에 대한 자산이 굉장히 한 1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산 유동화 항목에서 지금 법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이제 신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법 규정을 통해서 좀 보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여전체가 무부정체다 보니까 위기 때마다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매입을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지주 여전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보증을 쳐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비지주 계열 여전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원이 뭐 이제 RP로 사실은 자금을 지원하는데 혹시 대내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원 본부장님께서 피카드 이제 여전업계의 그동안의 규제 속에서의 경쟁 심화 그리고 이에 따른 고위험 이제 자산 운용 그리고 부실화의 이제 구제적 한계를 말씀해 주셨고 자금 조달에서의 열의를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피카드 여전업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 이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주 수석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춘우중앙의 최병주 상무입니다. 좋은 자료 발표해 주신 우리 오태록 박사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 현황 분석 및 전망 등에 대해서 대책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저춘의 업계가 현재와 내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이를 위해서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조속히 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순서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저축은행 업계는 조달이나 운영 측면에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조달 측면에서 보면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권 수신 경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희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 예금을 많이 예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조달 비용이 작년 대비 벌써 2.5배 수준에 달하게 됐습니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계속되고 또 우리 주채무자 서민들의 연체율 상승이 되면서 신규 대출이 좀 축소되고 또 대선 비용이 증가 등 영향을 인해서 금년도 연말 손익이 우리 저축은행 사태 구조조정 마무리된 이후 한 10년 만에 좀 적자 결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문가들의 부동산 시장 전망 및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됨에 따라서 업계도 또 이런 어려움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달 측면은 뭐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오던 그 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가 내년도에는 예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이 지금 4, 4분기에 만기가 되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이 고금리 예금을 좀 듀레이션도 좀 조정을 하고 또 금리도 조금은 낮게 지금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러한 어떤 전환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내년도 조달 비용은 올해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반면 여신 부분은 내년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가계, 기업 부분 모두 적적인 취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도에 저축은행 경영 실적이 의미 있는 개선은 좀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 오 박사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피업 대출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외부 우려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우리 업권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저축은행 피업 대출은 옛날 저축은행 사태를 겪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대비를 좀 해왔습니다. 뭐 선순위 비중이라든지 또는 수도권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고, 또 다른 업권은 없던 그 차주의 그 자기자본 20% 충당하는 의무 이 기준이 있고, 또 충당 기준이 다른 업권에 비해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등을 감안할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PF 사업장과 관련해서 그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업계 자율 협약을 좀 적용을 해서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좀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현재 우리 저축은행업계 자체적으로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인데, 그 펀드들을 통해 가지고 조속히 매각을 해서 익스포저를 축소하고 하는 방향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축은행이 지금 그 약 한 15조 원을 넘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고, 또 BIS 비율도 지도 비율의 2배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이 좀 상당 기간 지속되더라도 저희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손실 흡수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금융위에서 우리 신 과장님도 오셨고 그랬으니까 몇 가지 정책적인 지원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대출은 좀 많이 못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 좀 많이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당국에서 마련 중인 우리 정책 서민금융 개선 방안에 저축은행들이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내용을 좀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좀 상승을 하는 추세가 지속돼서 효율적인 건전성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물론 이제 지금도 금융위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해주고 계시지만 좀 개인 채권이나 자영업자들의 그 연체 부실 채권을 제3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룸을 지금보다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전성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제 지속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PF 좀 정리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방안이 이제 시장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걸 팔고자 하는 우리 금융사의 그 희망하는 가격과 시장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매수자 측의 가격이 괴리가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매각손해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매각이 어려운 상태인데, 예전에 저축은행 우리 구조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매각손해가 좀 단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좀 제도적인 배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어떤 부실 PF를 조속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남재현 박사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업계가 양극화가 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대형과 중소형 또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19년도, 18년도 정도에 그 비율이 약간 80대 20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한 5년이 채 못 됐는데 지금 85대 15 정도로 자산이나 순이익 그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좀 그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좀 지리적 관점에 기반을 둔 영업교육 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좀 개선하는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비용 개선 측면에서 우리가 맨날 업계에서 얘기하는 그 예보료 비용도 좀 절감이 됐으면 좋겠고, 또 대환대출 플랫폼, 대환대출이 아니라 그 대출 플랫폼에 저희들이 은행 대비 약 3배 수준의 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그 인하될 수 있도록 좀 정부 당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업계가 어려운 경영 하에서도 저신용 서민에 대한 그 적극적인 금융 공급과 사회 공헌 활동 등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충실히 할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축은행 중앙회 최병주 수석상무님께서 저축은행 업권의 내년도 전망 이제 조달과 여신 관련해서 내년도 전망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고, PF 대출 관련한 업계의 이제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중소금융과장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정미성 국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정미선 상호금융국장입니다. 아까 이제 오태록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유동성 이슈와 함께 연체율 지속 상승, 그리고 이제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 하락 등 문제점들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감독 당국과 각 중앙회가 함께 노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연체율의 경우에는 법인 대출, 특히 이제 공동 대출에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출 한도 축소라든지 70억 원 공동 대출 취급 시에는 중앙회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체율 주요 증가 업종인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충당금 적립 비율 상향 도입 규정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규정 도입 전까지 우선 자율적으로 상향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 시행 예정인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 한도와 유동성 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동규제가 안착되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각 중앙회와 함께 전체 조합을 분석해서 미흡한 조합에 대해서는 목표 비율 마련 이행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규제들은 상호금융업권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 새마을 금고도 같은 수준으로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상호금융업권의 지배구조, 내부 통제 개선,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들은 건전성 개선 필요 사항들과 함께 지난 9월 말에 각 정부 부처와 해당 중앙회가 참석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연말까지 종합 발전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동 방안들이 시행된다면 취약한 상호금융조합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대출 쏠림 현상도 완화되어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와 순자본 비율도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동 방안에 포함된 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신협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되어서
이용 고객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금감원에서는 내년에 상호금융중앙회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중앙회는 조합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자 및 최종 유동성 공급자로서 금감원, 중앙은행 및 예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추 기관입니다. 작년 말부터 유동성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합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각 중앙회가 조합의 유동성, 건전성 리스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조합의 안정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중앙회에 예치한 조합 여유 자금을 중앙회가 대체 투자나 PF 등 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미성 국장님께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 증가 그리고 지배구조, 내부통제, 금속법 적용에 관련해서 감독당국의 이제 대응 방안과 이제 향후 일정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남진호 사무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남진호 사무관입니다. 우선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저희 가계금융과는 사실 담당하고 있는 업권이 대부업권 그리고 불법 사금융이어서 앞서 논의가 진행되었던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그리고 여전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업의 주된 이용자분들이 중저신용자이고 또 중저신용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부업권 그리고 불사금 얘기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논의의 다양성을 위해서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대부업권은 제도권에 있는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조차도 자금을 이제 조달받지 못하게 되는 분들께서는 좀 부득이하게 불법 사금융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정부는 이제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부업권을 통해 자금 조달이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를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이런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았던 한 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금리 상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금융권으로부터의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부업체가 수익성 악화도 경험하고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많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는 대형 대부업체도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용대출보다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담보대출 위주로 취급을 하면서 이제 담보가 없는 중저신용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한 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부업권이 좀 위축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도 조금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단 불법 사금융은 음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감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신고 건수라든지 아니면 경찰의 단속 실적 이런 것을 봤을 때 사금융 시장이 좀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나 보이스피싱처럼 이제 범죄 단체를 구성해서 조금 더 지능적이고 악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서민층의 피해가 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대부업권에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공개 원활히 되도록 이제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같은 걸 두고 있는데 대부업체 중에서도 이제 개인 신용대출 공급이 우수한 업체들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을 해서 조달 금리를 조금 낮출 수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판매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내규 등을 좀 개정해서 은행권 자금차를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대부업체도 대출 중개 플랫폼에 입점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내년 한 해 동안은 이러한 제도를 조금 더 내실화해서 대부업권을 통해서 신용대출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불법 사금융에 대한 뭐 단속도 강화할 것인데 이거는 우선 금융위뿐만 아니라 경찰 등 뭐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을 해서 뭐 범정부 차원의 뭐 집중 단속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서민층은 주로 이제 뭐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은 뭐 전단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불사금을 접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광고 채널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해나가면서 이제 불법 사금융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또 이제 정책 서민금융 그리고 뭐 소액 생계비 대출과 같은 뭐 취약계층 특화 상품 등도 계속 공급을 해서 서민층이 이제 뭐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 또 안전한 제도권 내에 있는 그 제도권 내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진호 사무관께서 저희가 이제 미처 지면상 그리고 시계공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업권과 불법 사금융 업권에 대해서 이제 동향을 잘 정리해 주셨고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수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업계에서 많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이제 제안이 있었던 만큼 길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입니다. 우선 오늘 이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금융연구원과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오태록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계속 업계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오늘 업계 건의사항은 이제 저희가 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던 건 아니고 계속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속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가서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하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금융권 이제 카드사 이제 여전 쪽을 제외한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상호금융 쪽에 대한 그 시장의 어떤 걱정이나 우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과거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런 건전성 지표나 이런 거하고 한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숫자하고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그렇게 뭐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나 우려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발제자분 우리 패널분들 말씀해주신 그런 그 향후에 계속 고금리가 지속되고 실물 경기,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더 되어지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이제 뭐 작년 하반기 이후에 그 우리 이금융권도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자구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부실채권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 확충을 하면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제고해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뭐 예대율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이런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계속 지원해 왔고요. 그다음에 자금 공급 지원, PCBO 체험 펀드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여전업계의 자금 공급 지원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뭐 올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이금융권에서 그 향후에 이제 그 수익성 기반을 잃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좀 유의를 해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권별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상호금융의 어떤 취지상 이제 규제가 조금 느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호금융의 모습은 전형적인 어떤 상호금융의 모습이냐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금융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그 외형과 실질에 맞게 어떤 그 제도나 규제가 보다 정비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매 분기별로 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분기 9월 말에 이제 저희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만 그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때 논의됐던 내용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금융 업권 간의 규제 차이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금융의 정체성 확립, 상호금융의 어떤 필요하다면 상호금융의 외형과 실질에 맞는 어떤 그런 좀 정치한 어떤 그런 제도 개선 그런 방안을 지금 그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저축은행 관련해서는 그 제가 사실 그 2010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이제 그 업무를 했던 사무관인데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저축은행 업권의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제고됐다라고 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업계의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제고되었고 그런 규제 그동안 규제 수준도 많이 이렇게 개선돼 왔고 그다음에 업계의 어떤 그런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노력들이 아마 그 바탕이 되어서 아마 그런 위기 대응 능력이 제고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의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저축은행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저축은행의 어떤 본연의 기능, 본연의 지역 서민금융 기능 중개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어떤 기능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어떤 가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체채권 그 매각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여기 언론사 기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요. 그 개인 무담보 대출이랑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채권 매각하는 채널 확대하는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연체율 관리에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예, 그리고 그 뭐 나머지 건의했던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그 뭐 저희가 그 좀 제도 개선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저 여신협회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혁신금융 서비스 형태로 지금 많이 그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카드 결제 범위 확대와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개인 간 카드 결제라든지 그 뭐 월세나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카드로 결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통적인 전형적인 그 사업자 가맹점에 대한 어떤 그런 카드 결제 부분이 아닌 그런 다양한 형태의 카드 결제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카드 소비자 어떤 편의 제고라든지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도 개선의 어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카드 결제 구조에서 이 발생하는 비용, 이 비용을 지금까지 계속 절감하는 어떤 카드 업계, 그다음에 뭐 이런 그 프로세싱 관련된 업계의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비카드 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태원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실 고질적인 그 자금 조달 우려 부분, 위기가 오면은 자금 조달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유동성 비율 완화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한 펀드 PCBO 같은 어떤 그런 자금 공급 지원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그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그 렌탈 자산 유동화 부분도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카드 전사 쪽에서 이런 그 위기 시에 그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일단 건의해 주신 내용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지금 뭐 좀 있으신데 다시 뭐 요약하면은 현재까지는 충분히 과거의 위기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본다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경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업계 자체적으로도 그러고 저희 정부나 감독 당국 어떤 수준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위기 대응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개선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 상황이 계속 한동안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업계와 소통해 가면서 계속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그렇게 이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장수 과장님께서 제2금융권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이제 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각 업권의 이제 제도 개선 사항 이제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질문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 그 새마을금고 위기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상호금융 이제 업권에 대한 위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앞서 이제 신장수 과장께서 충분히 대답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말씀 나눠주신 토론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주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및 여신 전문 금융업 동향과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이 끝났습니다. 잠시 무대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진 후 3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